번째 1부 순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김연아 부센터장께서는 무대 위 발제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해 주실 김연아 부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김연아입니다. 사실 제가 동구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동구에서 나고 자라서 커서 그 자양분을 먹고 자라서 서울에 가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동구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마련했고 또 저도 역시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시간 내서 오실 때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광주시 동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요.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연구자예요. 연구자여서 아마 좋은 많은 의견들은 오히려 여기 토론자분들이나 현장의 플로어에서 정말 그 혁신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중요한지 다 아는데 우리가 현실에 쫓겨 있다 보면은 가끔씩 잊고 있는 정말 기본적인 원칙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너무 당연해서 살짝 잊고 있는 문제들 이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제 발제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옥 같은 내용들은 저희 이제 토론자분들과 이제 참석해 주신 플로어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짧아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이에요. 네, 이 사회적 가치라는 말은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뭐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적 경제 현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 같아요. 사회적 가치 알겠고 좋은 줄 알겠는데 이게 공공가치랑 뭐가 다른가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까지 공공성에 기초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건 뭔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과연 사회적 가치는 공공가치와 다른가? 좀 이런 질문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왜 굳이 사회적 경제랑 일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사실 이 질문에는 공무원도 나름의 답변을 갖고 있어야겠지만 실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현장에서도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멋들어진 답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체성을 잘 지켜내면 사실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 어떻게 공공가치가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어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 사실 몸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역시 원론적인 부분 조금씩 짚어보면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가 뭐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 가치나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활성화된 게 우리는 아마 이제 뭐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더 확장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사회적 가치나 사회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채택했던 방식이 경제발전이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나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198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좀 있으면 성장할 줄 알았던 경제가 점차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지 했던 기대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그 국제사회가 각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2008년 이후에 사회혁신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치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경제성장만으로는 우리의 인류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겠구나. 근데 이게 앞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긴 한 걸까? 설령 경제성장이 가능한다 한들 우리가 지금 행복한가?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결과가
양극화, 환경 파괴,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고령화 이런 거밖에 없다면 혹시 우리가 설정했던 공공성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혹시 우리의 그 사회를 다시 한번 설계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른 혁신으로 사회혁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요. 또 그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돼. 물론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이후로는 모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난달 이제 성장과 효율 중심의 정책 설계를 반성하면서 이 국제적 그 차원에서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논의를 계속 보면은 단지 사회혁신을 주도했던 영국이라든가 유엔뿐만이 아니라 EU, ILO, OECD 다양한 형태의 국제사회가 하나같이 사회혁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 SDGs를 발표한 데 이어서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4월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활성화 방안까지 내면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죠. 국가와 조직의 책임 있는 행동을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국제사회가, 국제적 기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아주 명쾌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의 책임이 국가와 정부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이자 강력한 이행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와 조직에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체와 조직들에게도 그 같은 유사한 형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업의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조직이나 단체, 공동체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보실 거예요. 스웨덴, 캐나다, 영국 다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그래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 ESG죠.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ESG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사회적 가치가 사실 사회적 경제만의 것도 정부만의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전 사회적인 모든 단체와 기업, 국가가 나서서 국가 책임 하에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에 녹아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혁신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였죠. 문재인 정부 때 사회혁신을 한다고 했고 심지어 사회적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심 기조로 놓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혁신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행안부에서 사회혁신을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사회혁신은 사회 문제를 주민주도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역할을 바꾸겠다.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했다면 지금 앞으로 국가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기제를 활성화하게 플랫폼을 만들겠다.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줄 테니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태고 실천해달라. 사실 사회혁신의 중심 기조에는 바로 그렇게 과거에 국가가 운영했던 방식을 정말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국민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물론 그렇게 이제 사회적 가치가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도대체 사회적 가치가 뭐냐? 공공가치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면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느냐?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냐? 굉장히 시끌시끌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는 유엔처럼 17가지 가치를 내세울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처럼 13가지 가치를, 세부 가치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국가나 사회마다 그 사회가 꼭 지켜야 되고 중요한 가치로 도와야 될 그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건 굉장히 시대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적 가치가 가치라는 말 때문에 어떤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말로 인식하지 않으실까 해서 그렇진 않다.
마치 국제사회가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이 유럽 사회라든가 국제사회의 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치로 내걸면서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던 것처럼 이 사회적 가치는 개념적 가치 체계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자 전략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하려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함의가 강하게 내포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특히 영국을 주도로 사회혁신이 진행이 될 때 정책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과거에 공무원이 전담했던 공공서비스의 전달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꿔내야 과거와는 다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특정 정부의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나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되는 근본적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공동생산 이론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공동생산 이론을 밖에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사회적 가치라든가 사회 혁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한 설명을 가장 명쾌하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주장뿐만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는 모델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회 혁신도 1960년대부터 사실 나왔던 이야기고, 사회적 가치가 원래 있었던 거고, 사회적 경제도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지금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사회 모델로 사회적 경제가 이야기가 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논쟁이 됐던 많은 논의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리했던 이제 엘리너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경제학적 딜레마를 해결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좌파나 사회주의 사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말씀드리는데, 주로 아까 공공가치가 뭐냐라는 것도 이제 함께 설명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국가와 공무원들이 주로 공공서비스의 주요 공급자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수혜자였죠. 물론 그 대상도 한정되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국가가 이렇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관료화되고 거대화되는 데서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민영화, 시장화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시기가 1980년대니까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민영화, 시장화가 촉진됐었죠. 이러면서 이제 국가만으로 힘들어라고 할 때 여러 국제사회가 선택했던 게 시장화였습니다. 민영화였죠. 근데 그렇게 해보면서 요구했던 게, 이렇게 시장화를 하면 경쟁이 촉진되면서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경쟁만 촉진됐을 뿐 품질은 좋아지지 않았고 여러 인권 문제가 발생하긴 했었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고 난 다음부터 국가에게 맡겨놔도 한계가 있고 시장에게 맡겨도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델이 있을까? 이러면서 공동생산 모델이 나오게 된 거죠. 국가와 시장뿐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주민공동체, 네트워크들, 그리고 여러 조직 간의 다수적인 행위자들이 함께 정책을 같이 공동생산하는 구조가 실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협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검증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민이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전달할 때 시민은 수혜자에 머물렀고, 시장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시민의 역할이 소비자로 확장이 된다면, 2008년 이후에 정책의 방향, 정책 혁신의 방향은 이제 시민이 수혜자나 소비자를 넘어서 정책을 함께 공동 생산하고 공동 수립하는 공동 생산자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가 1980년대에 신공공관리 모델을 채택을 하고 2008년 이후에 이렇게 공동생산 모델을 채택을 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2008년에 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국가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2008년에 사회서비스를 확장하고 전자방위처 발행하면서 사회서비스가 대외적으로 확장이 되죠. 이제 그 과정과 국제사회가 겪고있는 이 모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이 했던 것을 위탁받는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또 이런 공공 서비스 정책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혜자의 머물던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같이 생산하게 되면서 지금의 제도가 해결해내지 못하는 국가나 시장이 해결해내지 못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도화 시켜내는 사회적 경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2008년 이후에는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 실험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죠. 왜?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공공서비스법, 그게 사회적 가치법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서비스를 조달하거나 위탁을 수행할 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가를 중심으로 그쪽과 함께 수탁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공급자에게 일반 사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사회적 가치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바로 이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시민사회 발전 전략을 토대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증진 전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중심이 돼서 법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인 시절에도 발표하기도 했던 이탈리아 카바 프로젝트도 대표적인 민간 협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협동조합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돌봄 정책을 같이 추진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예컨대 본로나 시정부는 부지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협동조합이 친환경적이고 참여 가능하고 이런 식의 돌봄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면서 과거에 기존의 어린이집이라면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 활동을 수행하게 되죠. 특히 부지가 일단 10년, 20년처럼 기부차락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 사회 서비스분이 얼마나 일자리 불안정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직접 이걸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돌봄 경제도 실현되고 또 이렇게 친환경적인 요소도 만들어지면서 이 카라백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돌봄 정책의 모델로 좀 주목을 받은 바 있죠. 또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굉장히 큰데 파리 15분 도시도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를 통한 이 혁신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리 15분 도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확장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지자체가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정부도 해보겠다고 하고 나섰죠. 서울시도 곧 N분 도시 실천을 할 겁니다. 근데 대체로 이 파리 15분 도시가 어떻게 소화가 되고 있냐면 환경 문제, 기후변화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만 타고도 걸어갈 수 있는 시스템 안에 근거리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통환경 개선하는 거, 그다음 환경 문제 해결하는 거, 요걸로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파리 15분 도시의 핵심은요, 이 자체 운영을 시민들이 직접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무슨 맞습니다. 도시를 15분간 생활권으로 새롭게 조직해서 근거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100% 자전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건데 이때 각 지구별로 시민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시청과 민간협회, 주민,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 자체 활동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구청 협조로 이렇게 지구를 운영하는 거예요. 다양한 기업들과 주민 조직이 참여하고 시민 참여 예산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자원봉사, 교육 문제, 돌보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파리 15분 도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결속과 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책을 소개하는 방식은 그냥 교통환경 개선 이론적인데 사실 우리가 요즘 기후변화라든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파리 15분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지역 휴발케어 센터처럼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참여 없이는 실천해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개선을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여기에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지금 이렇게 정부 정책 환경이 위축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윤정부 나서서 사회적 경제 규모화해라, 경제력 갖춰라 이러고 있고 또 오히려 인건비 조달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회적 경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지역마다 온도차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던 거 제대로 잘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정부 때 좀 심화됐을 뿐이지 항상
이 민간 보건원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왔어요. 야, 사회적 경제, 우리 공공의 영역에 사회적 경제 왜 들어오려고 그래? 왜 기업이 들어와? 너희가 하면 달라? 시장 결과가 달라? 이런 이야기 계속 들어왔잖아요.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맡고 있는 공격이라든가 질문들, 뭐 윤석열 정부가 심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식의 내용들은요, 사실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정체성, 혁신성,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는 시민성, 당사자성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주민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혜자나 이용자에 머물지 않고 생산자와 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절대 각자 도생해서는 안 된 사회적 자본,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사회적 경제가 하고 있죠. 시장화에 대해서도 당연히 굉장히 다양한 모델, 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대하고 공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10년 이상 노력을 해왔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시장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그 경제를 바꿔보겠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문들은요, 개별 기업에게 제시된 질문은 아닙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관련한 질문인 것이고요. 연대에 기반한 성장과 규모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는 거죠. 연대하지 않고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이니까 지원해달라? 솔직히 지금도 안 먹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어떤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고 범인격만 획득한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 연대 좋은데 일단 우리 기업 먼저 성장한 다음에 연대할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는 더욱 힘들 겁니다. 지금은 자인프 연대가 아니라 생존하려면 연대하셔야 됩니다. 이미 정책적 변화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도록이나 정책의 발전 방향이 원스톱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한 다음에 연대한다? 이미 늦는 거죠. 또 윤석열 정부의 사회 속에서 개혁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양적 성장 정책에서 생태계 조성 정책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 정책이 생태계를 확장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민간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 정책과 분명히 다르거든요. 저는 사회적 경제 정책은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첫 번째, 시장 혁신 관점입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처럼 각자 고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지역을 공생의 생태계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그 많은 공적 자원을 투입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사회적 경제 방식이면 될까? 이거 실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 거죠. 그러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지원이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가면 답이 안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과거에 지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가면 지원에서 성과 나왔어? 얼마 지원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 나왔어?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회적 위기 속에서.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민과 간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오랜 시간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 도시가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 이 작업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 혁신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서비스 조달 혁신,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과거에 공무원이承担했던 많은 공적사업에 주민참여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민관협력, 협치의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를 선정해야 사실 지원 정책의 성격을 갖는 과거의 정책과는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핵심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이 경제 위기와 초월형 사회 진입, 그리고 반복적인 팬데믹 위기 세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히 팬데믹 위기를 겪고 초월형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구나. 이 국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는데 이미 재원의 영향이 문제가 크구나. 심지어 팬데믹 영향, 코로나 같은, 우리가 코로나 처음 겪었습니까? 메르스, 사스 다 겪고 난 다음에 코로나 겪었어요. 앞으로 이런 식의 코로나 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겠죠.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구나. 그때마다 학교가 문을 닫는구나. 우리 그거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만 그 일을 맡겨놨다가는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지역사회가, 공동체가,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기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년간의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결국 저는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가 강조되고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의 문제를 증진시키는 것, 기존의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혁신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정책 변화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재생력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또 지역사회 공동체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기상황이라는 걸 항상 각성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키워드, 주요 키워드는 상생, 돌봄,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공공서비스 전달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성과 위주로 효율 중심의 개혁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공동체, 지역의 지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공공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다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분명히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광주 동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많은 자치구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공공기관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자치구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에 집중했습니다. 연차별로 매년 그 회기에 맞춰가지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별로 성과 측정하고 성과 측정해서 안 되면 폐기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연 단위로 새로운 혁신한다고 해놓고 과거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성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대한 실험이 1, 2년 만에 되겠어요? 30년 했던 자본주의, 30년, 100년의 역사를, 200년의 역사를 갖는 자본주의로 망하는 거네. 사실 민관 협력이라든가 사회적 경제가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 경제니까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 말 안 됩니다. 시간이나 효율로 따지면 다른 시장 경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가 강조되고 주민공동체가 강조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도시와 사회의 재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시장이 팬데믹 상황에 또 만들어지면 공동체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사회적 신뢰와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 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은 성과 중심이라든가 단기간 혁신 사업, 이미 이벤트가 되어버린 공모 사업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민간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한 과학이자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동구에서 굉장히 많은 별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 사업 1년 단위로 성과 측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3년 단위, 5년 단위로 보면서 성과가 있어 없어가 아니라 성과를 내려면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해?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까? 꾸준히 노력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사실 맞습니다. 성과 측정, 성과 공유회보다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죠. 지역사회는 가장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통 사회적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하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공공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하자 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공공구매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는 이런 탄력개 쪽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사회, 경제, 환경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각 분야의 조례에 혁신 조직들의 우선 참여 보장 조항이 추가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간협력기구가 작동을 하고 거버넌스가 실제로 가동을 해야 돼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위용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위용회 구조에서 거버넌스 작동하지 않거든요. 의견 수렴하는 거지. 의견 수렴은 거버넌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서비스 조달까지 나가줘야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어딘가 위탁받거나 아니면 회의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거버넌스가 작동한다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작동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거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공공서비스, 우리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지금까지 시장화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지역, 특히 동구의 공공서비스는 어디까지는 공공이 맡고 어디까지 민간에게 맡길까를 결정하는 게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지역의 중요한 주체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 주민자치회, 의회, 또 마을 공동체 이런 조직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사회 끝까지 시장화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공공서비스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같이 책임질까?
공급과 민간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의 공공성은 어디까지 지킬까? 이걸 논의하는 게 거버넌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포괄할 것인지 그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지금 현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모이면 시장화에 맞서서 어떻게 공공성을 조달해낼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재생력을 우리가 주민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기업, 주민자치회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부 정책 당연히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원이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거버넌스를 안 하면 돈 줄 거 생각해서 호소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투쟁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누가 돈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나 정부가 또 지방정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지역 주민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지역 단위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동구는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정도라면 우리 앞으로 거버넌스 어떻게 조직할까? 지금 있는 예산도와 필요한 자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의 재생력을 높일까? 어떻게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려고 이런 자리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밖에서 응원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자장을 맡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봉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발자하신 분께서 끝나시고 시간 지켰습니까? 하길래 제가 10분 초과했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우리 부센터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주요한 내용들은 우리 토론자들께서 일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와닿은 게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민의 역할,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 생산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행정과의 협력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수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함께 참여하는 위치로서 그런 역할들로 자리매김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특히 하지찬 첫 번째 토론자께서 이미 김연아 보센터님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요약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진행하면서 이미 좀 시간이 살짝 딜레이됐기 때문에 10분을 드리려고 했으나 7분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이신 한국사회경제연대회 하재찬 상임이사님께서 첫 번째 토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하재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고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역시 광주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동구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우리 김연아 부센터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발제 내용에 제가 2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고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은 사회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거, 사회적 혁신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모아져서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로 모아지고 있고,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실행 방안으로서 그 실행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개별 기업의 어떤 발전보다도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관이 공동의 이 사회적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공동의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너무 공감하고요. 사회적 경제와 거버넌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저희 연대회의가 사회적 경제 정체성 보고서를 작년에 냈고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를 정의를 했죠.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작동하며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켜가면서 연대의 실천을 통해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이다 라고 연대회의 정체성위원회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건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경영 조직 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와 시장 실패 그 속에 공동 생산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아까 소상공인 지원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 경제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이 세 요소가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가능 발전 그 지표, 목표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요. 지속가능 발전과 거버넌스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주체들이 해야 되는 게 적절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앞에서 이미 짚어주셨지만 지속가능 발전과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거버넌스를 관계 기반 의사결정 과정이자 협력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조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다시 한번 사회적 경제를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미 그러한 것들은 그 국제적으로 이미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4월달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것으로서 확인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그 협력적인 사업 추진 안에서 그 저희가 다양한 유형과 부문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주체들을 김혜원 교수님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가치 추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꼭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목표나 성과와 밀접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해관계자의 형성을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협력적 사업 추진을 하는 주체다, 방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 안에서 이 거버넌스가 결과론적 성과에 대한 결과론적 결과물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돈독하게 가졌고 협력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과 과정을 가져갔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함께 중요하게 거론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조금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측면 안에서 사회적 경제도 우리 내부에서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할 때 그러한 측면들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국가 사회 어느 영역에서든 작동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의 교차 공간이라고 해서 제 정부 영역, 시장 영역, 지역 공동체 영역이라고 하는 이 세 영역에서 작동 가능하다고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특히 사회적 경제가 활동하는 영역은 그 어느 영역이든 작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면에서 한 번 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짚었으면 좋겠고요.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재조명할 필요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충북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이제 거버넌스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나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가끔 이게 기업 개별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장으로서 그런 이제 거버넌스 구조나 위원회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중심이 돼서 논의될 때 좀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고 하는 그 전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거버넌스 안에서 활동을 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평등하게 무엇인가가 이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해선 각 주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과 의제, 안건을 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미인에게 권한이 좀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 이해관계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한 거기 때문에 상호 보호와 상호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에서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추진할 거냐, 지침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거냐의 그 정도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가 거버넌스의 역할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호 보호와 함께 책임지는 것들이
그 거버넌스에 참여한 민도 함께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버넌스 측면 안에서 민민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언급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체성 보고서를 쭉 작업했는데, 제가 정체성 보고서 작업하는데 이제 함께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 효능감과 시민 체감도라고 하는 이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정체성 보고서에서도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민 거버넌스의 중요성들, 연대 효능감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의 공동행동들을 모색하고 만들어가는 민민 거버넌스를 제안드리고 싶고, 유형과 부문을 넘어서서 시민의 어려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연대와 협력들의 모색을 다시 꾸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속도와 해결하는 속도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와 집합적 임팩트를 작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서를 볼 때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되는구나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가 작동하는 그 범위는 이미 시장이 너무 거대해져서 이 친위된 시장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성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민과 관이, 민과 민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연대와 협동이라고 하는 공동행동이 잘 작동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지속가능한 발전 및 그리고 거버넌스 관점에서 사회경제를 바라볼 때 거버넌스는 관계 기반 의사결정 과정이자 협력적 사업 추진이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데, 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잘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사회 어느 영역, 어느 분야에서도 작동이 가능해야 하고, 특히 여러 가지 거버넌스 활동으로 대표되는 각종 위원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기업의 민원 해결 수준의 이런 거버넌스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과 함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의 위원 추천권과 민의 안건 제안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상호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기반으로 활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많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연대 활동,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많이 갖는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일 것 같은데요. 연대 효능감과 시민 체감도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짧은 시간 말씀 주신 우리 하지찬 상임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말도 저도 빨라지는데요. 25분까지 끝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좀 속도가 많이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동구 별별 포럼을 최초에 좀 기획했던 동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우리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이신데요. 그동안 동구에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고민들을 해오면서 또 활동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추민수 동구 사회경제지원센터 팀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그 속에서 가졌던 고민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민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발제랑 그리고 또 하지찬 상임이사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동구의 이제 사회적 경제 정책, 그 중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것들을 해왔고, 그리고 발제문을 보면서 좀 반성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이 토론장에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동구의 사회적 가치 확산 노력입니다. 이거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별별 동구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작게는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받는 데는 한 1,700만 원 정도 수준의 이제 9개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조금 많이 부족했지만
거버넌스 연계가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물론 강력한 이행의 주체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그렇지만 이제 민간 단체나 공공기관 어떤 이슈별로의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포럼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기획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당사자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 중심으로 직접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추진 사업을 보시면 별별도구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 올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주요한 5개 프로젝트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구 관광영상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동구의 관광 곳곳에 있는 그 홍보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있고 여기에 또 코스까지 같이 발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동구의 오로지 스튜디오와 플리마크 협동조합이 기획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연계를 통해서 문화관광과가 연계가 되고 또 동구 문화관광재단이 연계가 돼가지고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그 상금을 제공하고 하는 형태로 조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다시피다 리블라썸 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비주택 거주민, 그러니까 쪽방촌에 이제 집이 없이 사시는 분들인데요. 대인동의 쪽방촌에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 아예 들어가가지고 예술 치료를 아주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던 그 전문성 있는 예술약방과 함께 끄는 나무 협동조합에서 그분들의 고립감 해소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커뮤니티의 형성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또 지역문제,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그리고 광주 사회서비스원 또 동구청의 복지정책과가 또 같이 관심 가지고 같이 소규모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은 좀 여기 동구에 계신 사회적 경제 기업도 많이 오셨는데 어제도 전화 왔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여기 비주택 거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연계해 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진 절차를 보시면 그냥 바로바로 공모를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니까 좀 절차들을 둬서 사전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간담회를 구청에 있는 각 실무부서들하고 10개의 실무부서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시민들에게 알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TV나 엘리베이터 TV 광고 아마 지금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 동구에 있는 기업의 스토리들을 지금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들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발전 방안으로 분야별 민간 거버넌스를 굉장히 활성화해야겠다. 어떤 이슈 중심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시민단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저희 관련 부서, 이런 다양한 조직들을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좀 이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좀 모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거버넌스가 좀 할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관련 연구자를 초청하는 등의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 별별 포럼의 장에서 그런 실험적으로 했던 연구들의 결과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본질적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구청 각 부서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좀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마케팅 같은 그런 홍보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필요한 것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연결하는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 임팩트가 높은 기업에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원칙과 제도들을 이제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은 동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에 어떤 보완들이 필요한지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좀
이 플로우에서 바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제 연락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 지금 페이지가 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토론 2의 추민수 우리 팀장님의 발제 자료를 쭉 보시면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고민들 하면서 풀어왔는지 아마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거버넌스 연계하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공론화하고 홍보함으로써 그야말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길들을 가시는 어떤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추진 절차에서 아까 발표하셨습니다만 구정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간담회를 17개 기업과 그리고 자치구 실무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댔던 이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걸음들이 아까 우리 김연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재천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던 상호 보호해주면서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추민수 팀장님의 질문이니까요. 좀 이따 청중 토론할 때 그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토론 세 번째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있다 사회적 기업이시고요. 동구사회경제연합회 부회장님이신 우리 이순학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남병효 회장님이 대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따 인사드릴 건데 멀리서 오신 분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사회적 경제의 선진지 동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야 돼서 좀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토론분으로 대신하고요. 지금 현재 시급하게 저희가 9월, 10월에 해야 될 패러다임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방 재원을 긴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동구 예비사회적 기업 대표님들이 제 눈앞에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대표님들이 사업보고서를 쓰시면서 밤에 야간에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내년에도 해야 될까요? 저 이거 고용 유지할 자신이 없는데 대표님은 왜 사회적 기업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표님들이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월에 받는 비용이 작게는 400에서 500만 원, 좀 10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은 800에서 900만 원 정도를 재정 지원을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을 때 아직 말을 못 꺼냈는데 고용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 내년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해답들보다 9월, 10월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지방정부 재원을 만약에 투입한다면 몇 개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 사실 저희는 지금 적재적소로 핀셋 정책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지역의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라고 해봤자 이제 9회 10개 정도씩만 일단 긴급하게 투입해서 받쳐줘도 저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청년드림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데 광주광역시 재원 중에 지역 맞춤형 산업 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도 엄연히 경제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산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에서 보면 저희는 비경제 예산이 아니라 경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광주시가 30억만 긴급 투입해줘도 그 성의를 보고 구에서도 1억이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받는 재정 지원의 100%를 못 받더라도 한 60, 70%만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6개월 버틸 수 있으면 여기 오신 또 저희 동구 구청에 다른 과에서 사회적 경제 내년에 공공구매 또 6개월 많이 해주시면 돈 벌어서 또 6개월 버틸 수 있고요. 그렇게 좀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된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국가의 프레임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방정부에서 긴급하게 핀셋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저희가 마을자치과의 사회적 경제가 같이 이야기되고 있어서
그래도 사회적 경제가 동구에서 의미를 갖는 것들은 많은 마을 자치 하시는 분들이 경제 영역으로 넘어오는 사다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추민수 팀장님이 오랫동안 씨앗을 많이 뿌려놔서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로 진입하는 조직들이 되게 튼튼하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허리까지 왔거든요. 곧 자립할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에 보더라도 예비 사회적 기업 중에 자립률이 높을 것들이 동구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구에 보면은 훌륭하신 의원님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시에 전화를 자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좀 핀셋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구가 이제 안타깝게 그 소상공인 지원과 연결된 제도 중에 하나가 없는 게 서구나 제가 알기로는 광산구에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조금 영세한 기업들은 조건 없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긴급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동구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도 내년에 이제 마을가차 직가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같이 해주신다면 이 기업들이 그래도 한두 달 정도를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동구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보면은 거의 다 청년 기업들도 많고 중년 기업들도 많은데 조금만 1, 2년만 투자하면 정말 동구에서 10명 이상씩은 고용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핀셋 지원이 저는 그래도 이 자리에선 제일 긴급하게 마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의 내용은 자료에 이렇게 담으셨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당장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사회경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고용 조정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지방 지원을 긴급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여기 그 말씀에 여기 어느 분도 반대 의견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부족한 재원 동일하게 있겠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국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필요한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원 확보에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